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짜증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인데요. 이 조정래 씨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서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도대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맞는 얘기인가? 하는 걸 좀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정래 작가가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존재다. 소설 속의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진실이며 독자들은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소설 속 역사적 사실은 모두 진실이며 독자들은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는 어떤 역사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들은 다 사실이고 따라서 사실이니까 독자들은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잔말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장면도 근거 없이 써내려간 것은 없다. 사건의 뼈대는 애누리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분이 얘기한 거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소설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날조를 하고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정래 작가가 자신의 등단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아주 궤변을 드러났습니다. 토착 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됐다. 그들은 일본 죄악에 편들고 역사를 왜곡한다. 이런 자들을 징벌하는 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적극 나서겠다. 이 얘기를 듣고 동아일보에 있는 이정훈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거 알아보니까 조정래 씨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대처성이었고 일본이 불교를 한국 신민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를 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국 신민화에 앞장서서 거기에서 일본 유학생으로 뽑혀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 이런 기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아버지도 일본 유학 갔다 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아주 재밌는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시절에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 다도 교실을 아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 대학교 21세기 아시아 학부를 졸업한 일본 유학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딸도 그러면은 이런 친일파라는 얘기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유학을 했던 고쿠시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참 심상치 않은 대학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인 현양사 계열의 인사들이 1917년에 만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정한론의 이념을 받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일본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국가주의적 성향의 건학 이념을 가진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 교기가 이렇게 우길승천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교가에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의 그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다 쇼인이 누군가요?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그 조선을 침략한 사람들을 제자로 키운 스승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딸은 우리 용어로 말하면 아주 극우 대학의 아시아학과를 졸업한 셈인데, 당시 조선 침략의 원흉들이 주장한 사상이 아시아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딸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고쿠시칸 대학의 이 깃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우길승천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죠. 고쿠시칸 대학 건학의 유래와 이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자들이 목표로 한 것은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가에도 또 요시다 쇼인 얘기가 나옵니다. 안개를 헤치며 솟아오른 해 우러르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그 교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뭐죠? 도대체 우리 조정래 작가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학을 하고 온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정한론, 대동아 공영권의 원조를 추앙하는 학교였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조정래 작가의 말을 빌면 이거 다 친일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개방된 시대에 무슨 친일파니 뭐니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요? 저는 참 도저히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래 작가는 그 대처승의 아들입니다. 1926년 말에 조선총독부가 이 사법 개정을 승인해서 승려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조선의 불교들은 대부분 이게 그 비구승이어서 결혼도 안 하고 육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머리를 깎고, 그것도 아주 그 잿빛 승복을 입고 아주 참선을 하고 하면서 그 돌을 닦는 그런 불교 지향이었는데, 일제시대에 승려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육식도 허용을 해서 대처승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불교 전통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불교가 일제시대 들어서 완전히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주자성리학자들에게 불교가 아주 극심하게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려 신분은 100% 천민입니다.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이런 천민 대우를 받았고, 국가의 노비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화시대 개화사상이 물밑을 밀려올 때 이동일이라는 이 개화승이 일본 불교로 정토종인지 뭔지 이런 걸로 승려가 돼서 일본 불교를 그다지 정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가 이 불교계를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천대받는 이 불교도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이 승려들이 친일로 변절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불교가 이게 외색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친일 승려들이 탁발보국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네들이 비행기 헌납운동, 군수품 헌납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런 일제 식민지 정책 덕분에 불교계의 주류가 됐던 이 대처승의 아들 조정래 작가니까, 그럼 조정래 씨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본인은 친일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정래 작가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존재다. 소설 속 역사적 사실은 다 사실이다. 모두 진실이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내 말 믿어라. 내가 현장에 가서 다 취재했고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논리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픽션이죠. 소위 말하는 판타지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머릿속에서 허구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역사를 써놓고 이 역사가 자기가 쓴 게 다 맞다라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많이 팔리기로는 해방 이후에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태백산맥을 쓸 때 작가는 이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들이다. 영상을 보듯이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수없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느 한 장면도 근거 없이 써내간 것은 없다. 사건에 뼈대는 애누리 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작가가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한 것이다. 내가 쓴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내용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도 그렇고 이분의 이 내용을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조정래 작가의 이 태백산맥의 현장이 됐던 보성, 벌교, 유로 이 지역을 제가 현장에 가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이영훈 교수가 이 조정래 작가가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 쓴 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조정래 작가는 광기설인 증오의 역사 소설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속의 일부 내용 주장은 이건 사실하고는 전혀 근거 없다라고 이영훈 교수가 발표를 했더니 조정래 작가가 이영훈 교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쓴 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의 이 경찰이 조선 사람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하소설 아리랑이라는 책이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아마 3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많이 팔렸죠. 자,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그냥 말 안 듣는 이 조선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본 경찰이 재판이나 이런 거 없이 즉결 처형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이 토지조사 사업에 저항을 하는 이 조선 사람들을 일선 주세소의 경찰이 즉결로 재판도 없이 사람을 총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영훈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래 씨는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경찰의 즉결에 의한 사형이 전국에서 4,000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토지 수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토지 수탈이 아니라 토지를 제대로 측량조차 안 해서 도대체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지적도조차도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근대화를 하자. 자, A라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면 이게 전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이걸 조사를 한 게 없으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네 땅 내 땅을 가려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 토지 수탈을 해가니까 조선 농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했고, 저항을 하니까 일본 경찰이 경찰령에 의해서 즉결 총살을 했다라고 아리랑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일제시대의 즉결 총살령이라는 것은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이영은 교수의 주장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는 소정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로 1913년 1년간 53명이 살인 혹은 강도 제목으로 복심 재판을 거쳐서, 그러니까 초심 재심 과정을 거쳐서 사형을 선고를 받은 한국인 조선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재판 절차를 거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명백하게 이 형법, 민법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2년 3월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즉결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은 아주 가벼운 처벌, 지금 우리 용어로 치면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87종에 한해서 일본 현지 경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너희들 재량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를 해라. 단 이것은 경범죄에 관련된 87종만 이 일을 할 수 있고, 요 경범죄를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재판을 거쳐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선 경찰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임의로 구류를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즉결 처분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범죄만 재판 없이 구류를 살리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1912년 3월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명백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치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래 작가는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 너무 민족 감정이 지나친 나머지 마치 일제시대에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일본 경찰이 야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라면 잡아다가 그냥 총살시키는 이런 야만의 시대였던 것으로 지금 이 아리랑에서 그려놨습니다. 이런 걸 비판했더니 그 비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학자가 연구 결과에서 그 비판을 하면 겸허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미처 그런 부분은 몰랐다, 이게 민족 감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야 이거는 소설 아니냐,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랬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는 분명히 허구의 소설을 써놓고 계속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쿠릴열도에서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을 학살했다라고 아리랑에서 썼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쿠릴열도면은 지금 이 일본 맨 최북단에 있는 북해도하고요. 여기가 북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 여기가 이 캄차카반도입니다. 이 캄차카반도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일군의 섬들을 쿠릴열도라고 하는데, 요 쿠릴열도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행기장도 만들고 하는 데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선인 노무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조선인 노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돈 주고 일을 시키면 다 돈을 줬습니다. 이분들도 다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활주로 공사, 그 다음에 비행기들을 집어넣는 경락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 소설, 조정래 씨가 쓴 소설 아리랑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거짓 공습 경보를 울려가지고 조선인 노무자 1000명을 방공호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30분간을 수류탄을 까던지고 기관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1000명을 몰살하고 방공호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했다. 소설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이 부분이 바로 그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아리랑 12권에 이제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정래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방공호 입구에서 무엇인가가 꾸역꾸역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뻘건 피였다. 기관총은 30분 이상 난사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피는 도락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징용으로 끌려온 1000명은 결국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었다. 지시마열도 여러 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2000명이 죽어갔던 것이다. 지시마열도는 이 쿠릴열도를 일본식으로 지시마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조선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학자들이 이게 사실이냐 말이야. 이거 사실이면 정말 일본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쪽이 이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질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본군이 이런 식으로 방공호에다가 조선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수류탄을 까던져가지고 단체로 학살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대체 조정래 씨는 뭘 근거로 이런 만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자기는 소설을 써놓고 그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쓴 거니까 너희들 이건 사실이야. 이거 내가 쓴 거는 다 믿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래 씨는 내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조선인 학살, 쿠릴열도에서 조선인 노무자 학살을 비판한 이영훈 교수를 신종 매국노이자 민족 반역자, 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주장하냐. 아리랑을 쓸 때 나는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했고 내가 쓴 역사적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다. 나는 국사편찬위에서 발행한 책들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자료로 이걸 명확하게 쓴 이유는 우리의 순환이 얼마나 처절했으며 일본이 잔혹했는가를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역사적 사실은 명확한 것이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주인공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인 근거를 내놔야죠. 왜 이 사람은 허구의 이야기를 써놓고 자꾸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마치 이게 사실이니까 너 이거 믿어. 일본 놈들은 정말 잔혹한 놈들이야. 아무 이유도 없이 조선 사람들 죽으라고 부려먹고 방공호에다 가두고 수류탄 까서 다 죽여버리는 나쁜 놈들이야. 일본에 대한 아주 격렬한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좌회전시키는 결정적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조정래 씨의 이 태백산맥이었고, 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한양대 교수라고 하는 이영희 교수입니다. 이영희 교수가 쓴 일련의 저작하고 조정래 씨의 소설은 아주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물들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기봉 씨라고 작고하신 분이 이 태백산맥, 조정래 쓴 태백산맥을 연구를 했더니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 국면들을 아주 황당하게 왜곡 변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임헌영이라는 문학평론가, 이 사람 임헌영은 원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좌익 계열의 사람인데요. 원래 이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박헌영이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기 이름을 헌영으로 성까지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은 그냥 놔두고 자기 이름을 임헌영이다라고 고친 분입니다. 이분은 이 태백산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분단 소재 문학의 화려한 막차를 타고 통일운동 시대의 고산준력을 정복해버리는 총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이 소설이 860만 부가 팔려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 돼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시위를 하거나 뭘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망친 청춘 남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분은 열심히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주 행복하고 안락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992년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말기입니다. 말기에 검찰의 공안기획부가 조정래 씨의 이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공산주의와 빨치산 투쟁, 민중봉기와 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소설인데 말이야. 소설로 쓴 거를 이렇게 검찰이 정색을 하고 잡아다가 이적성 여부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하면 이게 또 문인들 언론 탄압하느니 창작행위를 탄압한들이 난리칠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만 해도 완전히 이념적으로는 무장 해제됐을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적 표현물로 규정은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86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은 이 좌익이나 공산주의자 인물들은 아주 순결하고 지고지선한 인물로 그려놓고 국군이라든지 이 반공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폐륜화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우익의 폭력 행위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계급혁명의 당위성을 부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래서 태어나서는 안 될 정말 더러운 나라였다라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1권부터 10권까지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몇 년도인가요? 김영삼 정부 출범한 다음이니까 아마 1994년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태백산맥에 하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제가 이 현장을 찾아가서 조정래 씨에게 이 벌교, 보성, 유로,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활동을 증언해 준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정래 씨에게 증언해 준 내용을 다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조정래 씨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 준 내용을 정확하게 180도로 뒤집어서 썼습니다. 조정래 씨는 소설 쓰기 위해서 자기도 현장 취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자기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숨기지를 않고 자기가 언론에다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취재 과정에서 반공적인 자료는 뒤집어 읽기를 했으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못된 짓을 한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걸 다 뒤집어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기록이어서는 안 되며 민중의 시각에서 소설을 서술했다라고 자기는 당당하게 인터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팩트를 뒤집었다는 얘기를 자기도 시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 현대사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조정래라는 아주 지극히 그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멋대로 뒤집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가 바라본 해방공간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숙청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놈의 이승만과 이 국군과 경찰과 반공청년단들이 와가지고 이 민중을 탄압을 해서 결국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반칙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북한은 혁명 정권이고 남한은 반역 정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통해서 사회혁명을 실천을 했고 남한은 미제의 지원을 얻은 이승만과 친일 반민족 세력이 사회혁명을 가로막고 분단국가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폭동이라든지 제주 4.3,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은 동학농민전쟁의 맥을 잇는 민중봉기니까 이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폭동이나 반란 사건에 참여한 세력은 도덕적인 순결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선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한 미국과 친일파 이승만 세력은 반민족 집단이다. 그리고 그 반민족 집단의 전위대 역할을 한 국군과 경찰, 지역 유지는 완전히 폐류나 정말 인간 쓰레기 집단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6.25는 남조선의 반민족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인민해방전쟁이 됩니다. 자, 이 소설에서 대구 폭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을 미화 찬양한 부분을 제가 아주 너무나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폭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족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일어난 그 사건은 미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항거인 동시에 미군정 정책의 전면적 실패를 입증한 것이었네. 그 정황은 어느 모로 보나 동학혁명의 재현이네. 제 3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주 4.3 폭동은 또 뭐라고 미화를 해놨느냐?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는 제주도 인민항쟁은 4.3 폭동을 인민항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거기서 단독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군정의 무력으로 괴뢰 정권은 세워졌지만 또다시 전라도 땅에서 투쟁의 불길이 오른 것이다. 괴뢰 정권이 세워졌대요. 또 노골적으로 아주 계급투쟁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그 비난을 하는가?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승만은 인민의 적이며 민족 반역자인 이승만은 오히려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전사들을 역적도배라고 하면서 남김없이 죽여 없애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양키들의 모조 정권입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제 5권 94쪽 145쪽에서. 또 계급투쟁을 미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주 앞잡이를 삽으로 찔러 죽인 그 강동기가 한 건 맹키로 일시에 들고 일어나 지주고 마름이고 싹 다 때려 죽여 불면 세상이 엎어진다 그것이요. 우리도 지주 앞잡이를 삽으로 찍어 죽이고 세상을 엎읍시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과 경찰은 끝없이 비난을 하고 이 좌익과 빨치산은 아주 한없이 미화 찬양을 합니다. 빨치산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치산이 서로 몸을 사리는 일도 없고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서로 도와가며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내며
함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들이 빨치산이에요. 그건 같은 목적을 두고 자각한 사람들만이 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신선한 감동이었다. 또 국군 경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군은 도대체가 틀려먹었어. 장교들은 계급이 높이 올라갈수록 계집질에다가 군수품 부정이나 해먹고 사병들 속에서는 갈수록 투항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빨치산이나 인민군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신선한 감동이고 국군 경찰은 그냥 계집질이나 하고 군수품 부정이나 해먹는 존재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좌익은 순결한 혁명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인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서될 수 없는 종족 살해범이면서 인간 가학범들이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군대가 저질렀던 야만 행위를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좌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혁명전사의 순결, 김범우의 머리를 얼핏 스쳐간 그들의 용어였다. 처녀의 정조에다만 쓰는 것으로 통념화된 순결이란 말을 혁명전사, 빨치산을 혁명전사라고 얘기해요. 혁명전사 뒤에 왜 붙였는지 김범우는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래, 이것만 읽으면 미국 놈들은 그냥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고 빨치산들은 이렇게 순결한 그 혁명전사가 되는 겁니다. 조정래 씨는 이 태백산맥을 쓴 다음에 발표한 문학과 역사와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빨치산 역사는 임진왜란부터 내려오고 있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빨치산 투쟁은 민족적 생존 양식이며 민중적 삶의 한 형태다. 우리 다 빨치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인식과 이해로 접근하면 빨치산 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빨치산 운동에 나서면 이게 역사적인 정당성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래는 오늘의 지식인이 역사 현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김범무적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김범무적인 변모가 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민족주의자에서 공산주의로 변모해서 북한 측 지령을 받아가지고 혁명투쟁을 계속하는 인물이 바로 김범우라는 김범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지식인들은 전부 북한 측 지령을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간첩이나 빨치산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성불교 유로 이 태백산맥이 등장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만났던 분들의 그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정래 씨에게 야, 그 당시 우리 해방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여기에는 토벌대 대장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향토사학자도 있었고, 경찰서장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느냐. 보성벌고 유로 이 지리산 일대에서 우익들도 문제가 많았고, 좌익들은 더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낮에는 국군들이 와서 국군의 세상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빨치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협조하고 저기에도 협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은 왜 저쪽에 협조했어? 그리고 두들겨 패고 또 밤 와가지고 야산대라고 하는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국군에 협조했어? 잡아다 죽이고 그냥 그 주민들은 그렇게 피해만 당했다. 그러니 좌두우두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조정래 작가는 자신들이 증언한 해방 공간의 역사적 체험을 180도로 뒤집어서 날조했다. 그래서 제가 조정래 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니 조정래 작가, 내가 현장에 가서 이분들 그 증언을 들었는데 아니 당신도 이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 소설을 써놓고 이건 역사적인 허구니까 그냥 소설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역사라고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당신에게 증언을 한 사람들 내용을 180도로 다 뒤집어왔으니까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건 날조 아니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조정래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우리나라 문인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다. 작가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싶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씨는 자기가 현장 취재를 한다고 현장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빨치산을 했던 사람, 빨치산을 토벌했던 사람, 그 일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실을 관찰했던 사람, 마을 주민, 제가 마을 주민들도 다 만나봤어요. 그 유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이제 빨치산들이 점령을 한 해방구가 돼서 거기에서 유토피아 같은 인민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소설로 써 있는 그 현장에를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민의 낙원 좋아하고 있네. 좌익도 와서 사람 죽여, 우익도 와서 사람 죽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래 씨는 한쪽 편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다 뒤집어서 썼느냐. 조정래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놔두는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말대로 그 당시에 소설이 850만 부나 팔렸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최상급의 그 안락한 삶을 살면서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주하는 괴물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래 씨가 쓴 그 여러 가지 저작들을 전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조정래 작가의 아버지가 대처승인데 그 조종현 씨입니다. 이분이 전남 성주군 서남사의 부주지면서 시조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제 종교 황국화 정책에 따라서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 본인 말대로 얘기하면은 친일파입니다. 일제 종교 황국화 정책에 따라서 절에서 혼례를 올렸고 그리고 일찍부터 실천불교 사상, 사회개혁 의지를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부친은 사찰 소유 전답을 소작인들에게 무상분배하고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펴다가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체포 과정에서 우익 청년단들에게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막 빗장뼈가 부러지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걸 어린 조정래가 본 거예요. 야, 이 국가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야, 이 그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뭐야?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들고 패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년 후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조정래 씨 가족은 이제 고향에서 말하자면 이제 좌익짓을 하다가 막 테러도 당하고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 논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건 다 자기가 글이라든지 어디 그 언론의 기고문이라든지 전부 자기가 남겨놓은 그 증언과
자기 글을 통해서 제가 그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충남 논산에서 6.25를 치렀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미군에게 뭔가 거친 꼴을 또 당합니다. 어떻게 당했느냐? 이게 조정래 씨가 세미 깊은 물이라는 잡지에 1989년 4월호에 본인이 쓴 글 내용입니다. 여기. 그날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양키들이 미군을 양키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뭐라고 시부렁거렸어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시부렁거렸대요. 영어를 모르는 아버지가 다급하니까 자꾸만 노노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양키들이 발로 걷어차 버리더군요. 그 사이 다행히도 어머니와 누나가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양키들에 대한 증오심도 울텄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혐의로 체포되면서 우익 청년단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아버지가 막 갈비뼈, 빗장뼈가 부러지는 걸 보면서 이제 야, 이 국가폭력이라는 건 이런 나쁜 놈들이구나. 근데 유교를 거치면서 또 외세인 이 미군들에게 막 발길로 걷어차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세에 대한 저주의 감정을 또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파를 겪으며 생존의 극한 상황을 넘나들던 조정래 가족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남 보성군 벌교에 정착을 했어요. 부친은 벌교 상고에서 국어교사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고, 조정래 씨는 서울로 유학을 와서 보성고하고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다음에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졸업을 한 다음에 직업이 없어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분을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다가 취직을 시켜준 것이 돌아가신 미당 서정주 선생입니다. 동국대에서 이 조정래가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시켜줬어요. 미당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막 이제 막 친일파를 막 공격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조정래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서정주 저 사람 창씨에 명한 나쁜 사람이라고 친일파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최선봉장이 조정래더라. 미당 선생이 맥주 마시면서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저주의 감정, 그리고 양키 미군에 대한 이 어떤 그 극렬한 그 저주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가 1980년 광주가 쾅 하고 터지면서 야, 이건 정말 이 세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참상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멍들게 했던 분단과 외세에 대한 처절한 한풀이를 웅장한 대화소설로 펼쳐낸 것이 바로 태백산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집필 계기에 대해서 조정래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피해 진압은 나에게 무서운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진압의 명분이 무엇인가?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분단 상황이다.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와 폐해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것을 대중적 인식으로 확산시켜내지 않는 한 결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태백산맥을 집필한 계기다. 이 사람은 또 태백산맥을 쓰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생 동안 걸머진 정신적 부채를 갚는 작업이자 가족사에 얽힌 한 해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다. 여순반란 사건에서 이어지는 유교와 분단 문제는 나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체험을 했던 여순반란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6.25 때
어머니 아버지가 미군들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외세와 이 국가라는 것에서 저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나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태백산맥은 그리고 아리랑은 쓰는 순간서부터 가족사의 한을 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공 그리고 외세에 대한 극렬한 저주 그리고 그 반공과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 국가에 대한 그 끝없는 저주,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사회주의 혁명을 가지고 공산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따우 그 인간들이 친일파하고 민족 반역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민중들의 이 공산화 열망을 찍어 누르고 이런 정말 저주받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북한식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작품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작가가 겪었던 가족사의 한이 없었다면 이런 소설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패배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문학, 구구절절이 한과 복수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점철된 이런 문학. 그냥 외세, 일본, 식민지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아무 죄도 없이 막 죽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강제 노동 시킨 다음에 수류탄을 까서 죽이는 야만인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학. 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를 안 만들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북한 모습을 보시면 아마 연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잡아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고사포로 쏴 죽이잖아요. 자기 이복형 청산가리로 죽이잖아요. 재판 절차 없이. 진정한 재판 절차 없이 죽이고 몰살시키는 나라는 바로 조정래 씨가 그렇게 혁명적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북한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이 정 부러우시면 혼자만 가셔서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쓰레기통 같은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로 사기로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혼자만 가서 사시면 될 거를.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이런 작품들을 1000만 부 넘게 지금 사줬잖아요. 돈이 썩었습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저는 조정래만 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전부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어떤 원대한 야망과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간 유형들이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도 탄생시킨 나라고요. 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드는 나라고요. 조선산업 세계 1등의 나라고, 자동차 산업 세계 5위권 안에 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야말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설을 대한민국을 그 저주하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쓴 책을 그래 1000만 부 이상 사자고. 저 사람들 뭐 제가 이분 만났을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몇십 평짜리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본주의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나요?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이 없이 저는 대한민국 절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